네, 반갑습니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올해 초에 하고 봄에 했던 극강에 이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종북 좌파의 몸통을 제가 건드려 봤었습니다. 백낙청, 이영희, 조정래 이런 별 볼 일 없는 좌파의 몸통을 한번 세게 후려쳐 봤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지 한번 극강을 더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거의 연장선이자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10개 강의를 온전히 이 문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전쟁과 박원순에 관한 진실. 전체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성애 전쟁과 박원순에 관한 진실. 좀 뜻밖이시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규제 TV에서 왜 나와야 되는지 하고 뜻밖의 어리둥절 하실 분이 있겠고, 뭘 좀 아시는 분은 야, 이제 진짜 배기가 나온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낯설어 하실 분한테는 우리 사회적인 논란의 핵심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다 싶은 느낌이 오신 분한테는 우리 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원순이가 제목이 나오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나오니까 그의 아들내미 박주신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하라고 가늠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땡입니다. 박주신 얘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언급해서 이미 진부해졌습니다. 물론 진실은 밝히는 건 별도의 문제이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동성애 문제, 박원순 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친동성애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0개 강의를 윤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섹시합니다. 좌파의 최종 병기 동성애를 가지고 한 20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성애가 지극히 사적인 성적 취향이 아니고 좌파들의 비밀 병기, 최종 병기일 수 있나를 제가 앞으로 20분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두 번째 강의 제목이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동성애를 사랑하는 노무현과 좌파들, 이런 식의 제목입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파들. 동성애 논의의 뿌리를, 계보를 추적해 올라가겠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노무현 말기에 이루어진 동성애 정책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강의가 있겠고, 세 번째쯤에는 조금 파격적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박원순, 당신은 남자 며느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미로울 거라고 예상하셨다면 그 이상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개의 강의 중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역시 에이즈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동성애하고 에이즈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에이즈의 끔찍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친동성애 정책을 펼치는 게 왜 끔찍하고 참담한 인간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 분야에는 문외 아니라 필요하면 인터뷰를 몇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의 권위자의 한 분이신 염안섭 원장이라는 분을 제가 네 번째 강의쯤에는 초대해서 한꺼번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김지연 약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역시 에이즈 문제에는 일가견이 있으시다는데 이분을 초청해서 같이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서울시장, 그러나 저는 인정할 수 없는 서울시장 박원순이 가지고 있는 기기묘묘한 정신세계, 엽기적인 정신세계를 구체적으로 제가 정신병리학자는 아니지만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의 문화적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자면 결국 서구의 68혁명까지 올라갑니다. 그 68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윤곽입니다. 자, 이번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좌파의 최종 변기 동성애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새삼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건 사적 취향, 지극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사적 취향이 아니라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무시무시한 음모의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려는 좌빨들이 움켜쥐고 있는 비밀 병기입니다. 비밀 무기입니다. 마지막 카드란 뜻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하는 못난 무리들이 폭력혁명도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도 안 되자 마지막 쥐고 있는 카드가 동성애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재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끝에 끝내 도달하는 문제는 몸통은 결국 박원순이라는 점입니다. 항상 제 관역은 박원순을 비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 그러면 아유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는 인식을 가지실 겁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내 사는 거랑 무관하지 않을까? 저쪽 세계 얘기 아닐까? 뭐 이런 판단을 하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보통 분들이 동성애를 뜨거운 내 문제, 내 이웃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년 넘게 형님 아우라고 하는 분이 노래 부르는 가수 조영남입니다. 조영남이 화투 그림을 잘 그리는 걸 여러분이 익히 아실 겁니다. 저는 화투 그림도 몇 장을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영남 형님이 저한테 가끔 10년 전, 20년 전에 동성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절망을 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자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뉴욕의 대부분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거의 80%, 90% 가까이가 동성애자이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기는 불행인지 행운인지 이성애자다. 여자만 보면 마음이 끌리지 머스마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저도 똑같습니다. 취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낄낄대고 웃었더랬습니다. 저한테 동성애에 대한 관심은 그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지휘하는 피아노도 잘 칩니다. 미하일 플래트네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한 살 어립니다. 1957년생이니까. 이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걸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얘기 아니니까 남의 나라 얘기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왕년에 유명했던 70년대 60년대 유명했던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지냈던 레너드 번스타인도 동성애자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역시 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야말로 무서운 얘기라고 하는 걸 제가 요즘에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좌빨들한테 동성애가 최종 병기, 비밀 무기여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좌빨들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입에 바르고 삽니다. 약자, 소수자가 중요하다.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것을 지키는 게 사회적 정의다. 뭐 이따구 얘기를 합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노동자 농민도 소수자에 속하는 역사 속의 소수자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나눴을 때 소수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엄호를 해왔더랬습니다. 자, 이게 너무 도식화가 됩니다. 소수자는 피해자라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좌빨들한테. 다수자는 가해자다. 뭐 이런 식의 엉터리 논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동성애자, 이른바 성소수자라고 그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성소수자. 우리 같은 이성애자는 다수자고 성소수자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게 저 사람들 생각인데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사회적 정의다. 뭐 이따위식의 형편없는 논리를 들고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좌빨들은 어차피 정권을 자기들이 못 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엉터리가 아니고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건 압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지금도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교육, 언론, 문화라고 하는 세 개 영역을 쥐고 있으니까 이 세 개 영역을 헤게모니를 유지만 하면은 굳이 권력을 못 잡아도 자기들 세상에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이제는 많이 지쳤습니다. 왜? 자기들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지금도 문화 권력, 언론 권력, 교육 권력을 쥐고 있는 좌빨들이 쥐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은밀히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한국 사회를 망가뜨릴 최후의 카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게 앞으로 제 강의의 극강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친구들한테 들려줬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에이즈에 감염된 친구들의 인구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만 1천 명을 살짝 넘어섰습니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줄어드는데 아마도 동성애 영향 탓으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1만 1천 명은 일본하고 비슷한 수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하고도 반이 넘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하고 에이즈 환자 숫자가 비슷하다는 건 우리가 병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환자 수는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친동성애 정책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에이즈 환자들한테 어떤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혈세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흘려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에이즈 환자임이 입증되면 그 즉시 정부로부터 월 600만 원의 약값이 지원됩니다. 믿어지시겠습니까? 100% 진실입니다. 남한테 옮겨 감염될까 봐 특실 입원실도 제공이 됩니다. 간병인도 역시 의료보험으로 다 정부에서 대줍니다. 용돈도 나온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에이즈의 천국이 됐습니다. 물론 수요를 통해 감염된 불행한 분들 빼고 이분들은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적극적 동성애, 이른바 항몽선교라고 하는 거, 이성 간 섹스 행위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가 된 사람은 환자로 확진된 순간 어느 날 신분이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급 병실에 간병인에 월 600만 원의 약값까지 제공이 됩니다. 심지어 서울에 약 타러 가야 됩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주는 게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게 정상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자, 제가 오늘 나오면서 열심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약값
간병인 포함하면 1억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한 해. 1억짜리, 연봉 1억짜리 봉급쟁이도 쉽지 않은데 1억짜리 높으신 신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에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줄 잡아서 1억 원어치 여러분들의 혈세를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의 11,000명의 에이즈 환자들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1조 원어치를 가져갑니다. 진실입니다. 한 채 거짓도 없습니다.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친구들이 뭐 하겠습니까? 밤에는 동성간이 아니고 이성간 성행위를 합니다. 학문선교를 즐깁니다. 낮에는 이런 국가 시책을 빨리 내놔서 더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난리 지랄을 벌입니다. 대다수는 동성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어서 있고 이 사람들을 엄호해 준다는 친구들은 좌빨들이 나와서 이 짓을 또 합니다. 둘하고는 공생관계겠죠. 자,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이 땅에 야당 정치인들이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를 옹호한다는 게 이런 끔찍한 의료보험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에이즈 환자들의 끔찍한 항문 선교에 따른 끔찍한 병의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대충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애 문제를 들고 나온 걸 이제는 조금은 가늠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엽기적인 소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엽기적인 소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그러나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저도 잘 쉬었습니다. 텔레비를 멀쩡히 보다 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 MBC에서 복면가왕 앙코르 스페셜 방송이 있었습니다. 멀거니 보고 있더니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가면을 벗고 나니까 홍석천이었습니다. 홍석천이 뭐 하는 놈인가 하고 봤더니 배우, 탤런트 이런 걸 하던 놈이더라고요. 저야 얼굴은 알죠. 홍석천 이 친구가 복면가왕에 나와서 노래를 잘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런 지랄 맞은 친구들이 지상파에 나와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홍석천이가 노래를 잘하고 나서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순간적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면을 벗으면서 이따구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벗으면, 편견을 내려놓고 나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석천이 지가 보기는 동성애자고 지랄맞게 여러분들 인상 속에 남으실지 몰라도 멀쩡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이 땅의 10대들, 20대들은 동성애가 그럴싸한 무엇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저는 홍석천이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는 걸로 이번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석천이는 신문에다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동성애자의 말로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학문선교에 따라서 관략근이 풀어집니다. 관략근이 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혐오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변실금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실금이 아니고 변실금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15번 화장실을 들락거린다고 본인이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겁니다. 15번 들락거리고 중간에 빤스에다가 똥을 지리는 놈이 정상적인 놈이겠습니까? 그런 놈을 소수자랍시고 옹호해주는 이 나라 정책이 온당한 겁니까? 그럼 박원순이가 정상적인 녀석입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확인하지만 동성애야말로 아직은 논의가 안 됐다. 그러나 좌빨들의 최종 병기라고 최종적인 무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